미생물 마이크로브 허트 폴드 크루이프 지금 이 미리나 옮긴 미생물에 대해서 일생을 바친 위대한 이제 역사적인 사람들을 13명 정도 선택해서 책을 만들어 내었군요. 라자로 스팔란차니 미생물도 부모가 있다. 미생물도 부모가 있다. 레벤 후크가 세상을 떠났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메꿀 수 없는 손실이다. 이제 누가 작은 동물들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것인가? 영국 왕력협회의 학자들 레오 미르와 파리 학술원이 이렇게 물었다. 이 질문은 오래지 않아 답을 찾았다. 1723년 레벤 후크는 훌륭한 생애를 마치고 어렵게 눈을 감고 영원히 잠들었다. 1729년 이탈리아 스칸디아노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또 한 사람의 미생물 사냥꾼이 태어났다. 레벤 후크의 후계자는 라자로 스팔란찬이었다. 그는 진흙으로 파일을 만들어 놀면서 혀짧은 소리로 시를 앙송하는 특이한 소년이었다. 딱정벌레, 곤충, 파리, 벌레, 따위가 노느라고 만들던 진흙 파일을 잊어버렸고 이런저런 질문으로 부모를 귀찮게 하는 대신에 자기는 살아있는 것들을 관찰했다. 다리와 날개를 떼었다가 다시 붙이려 하면서 말이다. 그는 그 모습은 상관없이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젊은 이탈리아 청년도 레벤 후크처럼 미생물 사냥꾼이 되기 위해 가족들의 기대와 맞서야만 했다. 법률가였던 아버지는 스팔란찬이 법률 서류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는 살짝 빠져나가서 호수에 납작한 돌을 던지면서 왜 돌들이 가라앉지 않고 수면 위로 튀기며 나가는지 궁금해했다. 스팔란찬이는 밤마다 지루한 공부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서면 창문 너머 별빛 같은 밤하늘에서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친구들에게 별에 대해 강연했다. 친구들은 그를 점성가라고 불렀다. 휴일이면 근처 숲으로 가서 거품이 나는 천년 분수들을 보고 눈을 휘둥그레게 떴다. 그는 장난꾸러기 짓을 멈추고 소년답지 않은 생각에 잠겨 집으로 돌아왔다. 무엇 때문에 그 분수가 생긴 것일까? 어른들과 신부님은 아주 옛날에 숲속에 버려서 길을 잃은 아름다운 소녀의 슬픈 눈물이 솟아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스팔란찬이는 순종적인 아들이었고 정치적이기도 했다. 그는 아버지나 신부님과 언쟁을 벌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설명이 수은 엉터리라고 생각했고 언젠가는 그 분수들이 생긴 진짜 이유를 알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젊은 스팔란찬이는 레벤 후크처럼 숨겨진 자연의 비밀을 파헤칠 굳은 의지를 가졌다. 하지만 전혀 다른 길을 통해서 과학자가 되었다. 아버지는 내가 법률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한 그는 법률 서류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하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수학, 그리스어, 프랑스어, 논리학을 파고들었다. 방학 동안에는 수면 위로 튀어가는 돌과 분수를 보았고 화산의 격렬한 불꽃의 원인을 이해하고자 했다. 그러고는 꾀를 이어서 유명한 과학자였던 발리스니에리를 찾아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말했다. 넌 타고난 과학자다. 법률책을 공부하면서 어리석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발리스니에리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선생님, 아버지는 제가 법률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화가는 발리스니에리는 스팔란찬이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들의 재능을 별 쓸모도 없는 법률 공부에다 낭비하고 있다고 나무랐다. 당신의 아들은 연구자가 되어서 스칸디아노의 영광을 가져올 것이라고 이것을 유명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는 갈릴레오와 같습니다. 그리하여 정크 영년 스팔란찬이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며 레지오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과학자로서의 경력을 쌓았다. 레벤 후크가 첫 번째 렌즈를 갈기 시작하던 때에 비하면 이제 과학자가 되는 것은 훨씬 더 존경을 받았고 안전했다. 위대한 탐구의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려는 때였다. 과거처럼 세르베토스나 갈릴레오를 박해하기보다 증거가 모호한 범죄자들의 혀를 뽑고 무명의
이단자들의 하행에 처하는 것을 더 선호했다. 보이지 않는 대학은 더 이상 지하실이나 으스한 곳에 모이지 않았다. 모든 학교는 국회나 왕실로부터 풍부한 후원을 받았다. 미신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허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자연 속으로 파고드는 진짜 연구가 가져오는 전율과 존엄성은 철학자들의 격려된 연구 속으로 밀치고 들어갔다. 볼테르는 1694년부터 뉴턴의 위대한 발견을 공부하기 위해서 프랑스 시골의 자연에서 여러 해를 보냈다. 그리고는 자신이 공부한 것을 프랑스 전역에 보급시켰다. 과학은 화려하고 기지가 넘치며 부도덕한 공간에까지 파고들었다. 마담 드 봉파두르 부작 부인 같은 사회 지도자까지도 금지된 백과사전의 머리를 파묻고 입술 연지와 실크 스타킹에 관련된 예술과 과학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스팔란차니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천체 역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동물들이 깡총거리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흥미를 가졌고 종교와 교리는 공개적으로 경멸하기 시작했다. 가장 신성한 것에 대해서도 그랬다. 100년 전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생물학 저서에서 진지하게 그려놓은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모습의 동물들을 보고 재미있어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공공연하게 이름을 언급하며 낄낄거리고 이렇게 속삭였다. 그가 아리스토텔레스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더라도 믿어야만 해.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무지에 쌓여 있었다. 왕리해변화 학술론조차도 그랬다. 법률가가 되어서 끝없는 법적 논쟁에 휩싸여야 한다는 공포에서 벗어난 스팔란차니는 힘차게 몸을 던져서 모든 종류의 지식을 얻고 모든 종류의 가설을 맛보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에 관계없이 모든 권위에 대항하고 피만한 주교, 관리, 대학 교수에서 시작해 이상한 배우와 음료 시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류의 사람들과 사귀었다. 그는 참을성 있게 렌즈를 갈았던 레벤후크와는 매우 달랐다. 지식인 사회에 알려지기 20년 전부터 모든 분야를 섭렵했다. 25살에 고대 시를 번역했고 많은 사람이 칭찬했던 호메로스의 이탈리아 번역판을 비평했다. 레지오에 있는 대학의 유명 여교수였던 사촌 로라 바시안께 수학도 공부했다. 그는 이제 수면 위로 진지하게 돌을 던졌고 물 위를 튀어가는 돌을 주제로 연구 논문을 썼다. 가톨릭 교회의 사제가 되고 미사를 올리면서 지정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모든 권위를 경멸한다는 것은 숨긴 채 교회 장상들의 총애를 받았다. 그래서 방해받지 않고 자기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 사제로서 그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따르기로 했지만 모든 것에 명렬하게 질문을 던졌다. 하느님을 제외한 어떠한 초월적인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의심을 철저하게 비밀로 했다. 30살이 되기 전에 스팔란차니는 레지오 대학의 교수가 되어 눈을 커다랗게 뜨고 듣는 학생들 앞에서 열정적인 강의를 했다. 여기서 그는 레벤후크가 발견했던 그 이상한 작은 동물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레벤후크가 건져 올렸던 그 작은 동물들이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었기에 그는 실험을 시작했다. 당시 그 작은 동물들은 이상한 질문과 연결되어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 세기 동안의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남아있거나 완전히 잊혔을지도 모른다. 그 논쟁 때문에 친했던 친구들이 서로를 증오하게 되었고 교수들은 사제들의 머리를 부숴버리려고 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물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가? 아니면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부모가 필요한가? 하는 질문이었다. 하나님은 모든 식물과 동물을 태초에 6일 동안 창조해 우주의 관리자로 자리 잡게 하셨는가? 아니면 지금도 풍부한 유무로 새로운 동물들을 만들고 계신가? 스팔란차니의 시대에는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강세였다. 대다수 양식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동물이 부모가 필요 없다고 믿었다. 동물은 아마도 구역질나게 불길한 혼란 속에서 태어난 불행한 사생 아들일 거라고 믿었다. 예를 들어 한때의 꿀벌을 얻는 확실한 방법은 어린 황소의 머리를 쳐 죽인 다음에 뿔이 튀어나오도록 서 있는 자세로 땅속에 묻고 한 달 동안 그대로 둔 후 뿔을 톱질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조차도 이렇게 생각했다. 영국의 자연주의자 로스는 이런 발표를 했다. 닥정벌이나 장수말벌이 소똥에서 생긴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은 이성, 감성 그리고 경험을 의심하는 것과 같다.
지와 같이 복잡한 동물도 부모가 필요 없다. 의심스럽다면 이집트에 가보라. 나일강의 진흙에서 생긴 쥐들이 글자 그대로 떼지어 있는 들판을 보게 될 것이다. 그곳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큰 재난이지만 스팔란찬이는 상당히 많은 유력 인사들이 사실이라고 확신하는 이야기들을 들었다. 더 이상 이야기도 많이 읽었다. 지나 꿀벌에게 부모가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다가 말다툼하는 학생들도 보았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믿지 않았다. 일종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대한 과학적 발전은 종종 편견에서 시작된다. 과학이 아니라 과학자의 머리에서 곧장 나온 그 시대에 널리 유행하는 미신적이고 터무니없는 생각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스팔란찬이는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강하게 반대했다. 동물들이 옳은 물건이나 불길한 곳에서 우연히 생기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레벨르크의 작은 동물들도 마찬가지였다. 그것들의 출생에는 틀림없이 법칙과 질서가 있을 것이다. 분명 까닭과 이유가 있다. 하지만은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런 어느 밤 혼자 있던 스발란체는 우연히 작은 책 한 권을 보게 되었다. 이 단순한 작은 책을 통해서 그는 생명의 발생에 대한 질문에 답할 아주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 책의 저자는 입으로만 논쟁하지 않고 실험을 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스팔란찬이는 졸음이 가시고 동이 트오른 것도 모른 채 책을 읽었다. 책은 구더기와 파리의 발생에 관련된 미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떻게 가장 지적인 사람을 쫓아도 부패한 고개에서 구더기와 파리가 생긴다고 믿는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영원히 잠재운 작은 실험에 대해서 읽으면서 스팔란찬이는 너무 놀라고 흥분되어서 눈알이 튀어나올 뻔했다. 이 책을 쓴 레디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1626년. 그는 외투를 벗고 굵은 목을 촛불 쪽으로 구부리며 말했다. 정말 쉽게 했군. 병을 2개 가져와서 각각의 고기 덩어리를 넣은 다음에 하나는 뚜껑을 열어놓고 다른 하나는 덮개를 씌우고 관찰을 했어. 열려있던 병에는 파리가 날아 들어갔고 얼마 있다가 구더기가 생기고 파리가 나왔지. 그런데 덮개를 씌운 병에는 구더기도 파리도 전혀 없었군. 정말 간단해. 단지 덮개를 이용해서 어미 파리가 거기에 앉지 못하게 막았을 뿐이야. 정말 지혜롭군.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수미 차도록 논쟁을 벌였지만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할 이렇게 간단한 실험을 할 생각은 못했어. 다음날 아침 스팔란찬이는 감동적인 책을 한 발짝 뛰어넘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파리가 아니라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동물에 대한 생각이었다. 당시 모든 대학 교수들은 파리는 알에서 나와야 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들은 스스로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팔란찬에는 작은 동물들을 기르는 법과 현미경 사용법을 익히기 시작했다. 손을 베고 값비싼 플라스크를 깨뜨렸다. 렌즈 닦는 것을 잊어버려서 안개 낀 유리를 통해서 작은 동물들을 흐릿하게 관찰하기도 했다. 마치 그물로 휘저은 흙덩굴 속에서 작은 피라미드를 희미하게 알아보는 것과 같았다. 실수를 하고서도 큰소리쳤다. 스팔란찬이는 레벤후크와 같이 충실한 일꾼은 아니었다. 성급했지만 고집이 있었다. 그는 이 작은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증명해야만 했다. 그런데 잠깐만, 내가 무엇인가를 증명하려고 해도 내가 진짜 과학자가 아니다. 사실들이 이끄는 곳으로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 편견에 채찍질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는 작은 동물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고 인내심을 가지고 관찰했다. 편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자만심은 점차 사실의 분명함에 항복하는 법을 배워나갔다. 당시 독실한 가톨릭 신부였던 니덤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명성을 얻고 있었다. 자신의 실험 능력을 믿었던 그는 놀랍게도 작은 현미경 동물이 양고기 소스에서 생겨난다고 주장했다. 니덤은 실험 결과를 확립협회에 보냈고 학식 있는 연구자들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어떻게 끓인 양고기 소스를 병에 넣고 공기중의 작은 동물들이나 그 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코르크막이로 막았는지 설명했다. 그 다음 어떻게 뜨거운 재 속에서 양고기 소스가 전병을 가열했는지 또 말했다. 이렇게 하면 혹시 플라스틱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작은 동물이나 알이 확실히 죽을 겁니다. 니덤은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양고기 소스를 며칠 동안 방치한 다음에 코르크막이를 잡아 뺀 렌즈로 내용물을 관찰했을 때 놀랍게도 떼지어 있는 작은 동물들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중대한 발견입니다. 이 작은 동물들은 양고기 소스에서 나왔습니다. 죽은 물체로부터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진짜 실험입니다. 니듬은 왕립협회에 큰 소리로 알렸다. 그는 꼭 양고기 소스가 아니라도 씨앗이나 아몬드 수프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왕립협회와 전체 지식인 사회는 니듬의 발견에 흥분했다. 이는 늙은 노파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다. 확고한 실험적인 사실이었다. 협회의 지도자들은 모여서 니듬을 특별회원으로 초대하려 했다. 한편 멀리 이탈리아나 스팔란차니가 양고기로부터 작은 동물들을 만든 니듬의 놀라운 소식을 접했다. 그는 이 말을 찌푸리고 눈을 가리게 떴다. 마침내 씩씩거리며 말했다. 작은 동물들이 양고기 소스나 아몬드 같은 것에서 생길 리가 없어. 이 섬세한 듯한 실험은 엉터리야. 아마 니듬은 그것을 모르고 있겠지. 하지만 진실이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야. 내가 그것을 찾아내야겠다. 평균의 악마가 다시 말했다. 이제 스팔란차니는 동료 신부를 향해서 칼날을 날카롭게 갈기 시작했다. 이 이탈리아인은 자신과 반대되는 생각은 완전히 쳐부수길 원하는 다루기 힘든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니듬을 꺾고자 칼을 갈았다. 어느 날 밤 열정적인 강의와 지식을 숭배하는 유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실험실에서 혼자 있던 중에 니듬의 실험이 지닌 허점을 발견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펜촉을 씹으면서 덥수룩한 머리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왜 그 작은 동물들이 뜨거운 양고기 소스와 씨앗으로 만든 수프에서 나타났을까? 의심할 여지도 없이 니듬이 병을 충분히 오랫동안 가열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뚜껑을 제대로 단단하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스팔란차니의 내면에 있던 연구자가 앞으로 나왔다. 그는 책상 가서 니듬에게 자신의 생각을 편지로 쓰는 일을 하지 않았다. 대신에 먼지가 쌓인 실험실로 가서 플라스크와 씨앗을 꺼냈고 현미경이 먼지를 떨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시험하기 시작했고 필요하다면 자기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하려고 시도했다. 니듬은 수프를 충분히 오일에 가열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 오일을 견디는 작은 동물이나 알이 있을지도 모른다. 누가 알겠는가? 스팔란차니는 목이 좁은 그렇고 둥근 유리 플라스크를 꺼내 문지르고 씻고 말렸다. 테이블 위에 반짝이는 플라스크가 줄지었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종류의 씨앗을 넣었다. 어떤 플라스크에는 콩과 아몬드를 넣었다. 그런 다음 모든 플라스크에 깨끗한 물을 부었다. 이제 수프들을 잠시 동안이 아니라 1시간 동안 가열해야지. 하지만 어떻게 플라스크를 밀봉하지? 그는 불을 준비한 후에 중얼거렸다. 코르크로는 충분히 밀봉되지 않는 것 같다. 아마 아주 작은 동물들이 통과할지도 모르지. 그는 심사숙고했다. 알았다. 플라스크의 목 부분을 불꽃으로 녹이는 거야. 유리로 밀봉하는 거지. 아무리 작다고 해도 유리를 통과할 수는 없지. 그는 반짝이는 플라스크를 하나씩 잡고 주둥이가 완전히 녹아 붙을 때까지 뜨거운 불 속에서 천천히 돌렸다. 어떤 것은 너무 뜨거워져서 떨어지기도 했다. 손가락이 지글지글 탔다. 그는 깨진 플라스크를 대신할 새로운 플라스크로 만들었다. 그리고 모든 플라스크가 밀봉이 되자 이제부터 진짜로 가열하는 거다라고 중얼거렸다. 스팔란차니는 커다란 솥이 끓는 물 속에 그것을 넣었고 플라스크는 오랜 시간 끓는 물 속에 서로 부딪히며 춤을 추었다. 한 실험군은 몇 분만 끓였고 다른 것들은 1시간 내내 끓는 물 속에 놓았다. 마침내 눈이 피곤으로 말미암아 거의 잠겼을 때 그는 뜨거운 김이 솟는 솥에서 플라스크를 꺼내 조심스럽게 옮겼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동물들이 자라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가슴 졸이며 며칠을 보냈다. 그런데 깜빡 잊고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 스팔란차니는 또 다른 세트의 실험을 병행했는데 그 플라스크는 밀봉하지 않고 코르크 막이로 막았다. 그것들도 1시간 동안 가열한 다음에 다른 플라스크들과 나란히 놓았다. 이후에 며칠 동안 스팔란차니는 수천 가지 일을 했지만 여전히 에너지가 넘쳐 흘렀다. 그는 스위스의 유명한 자연주의자 보네스에게 자신이 한 실험 내용을 편지로 써서 보냈다. 축구를 하고 사냥과 낚시를 갔다. 과학 강의 시간에는 재미없는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레벤후크가 자신의 입안에서 발견한 놀라운 작은 동물로부터 이상한 내시와 특히 하렘의 베일이 가려진 수많은 아내들에 대한 것까지 이야기했다. 마침내 그는 사라졌고 학생과 교수들 그리고 승려들은 물론 승려들은 물었다. 스팔란차니 신부님은 어디에 있나요? 그는 플라스크가 줄지어 있는 자신의 실험실로 돌아가 있었다. 스팔란차니는 제일 먼저 밀봉된 플라스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조둥이를 하나씩 차리로 깼다.
그리고 가느다란 시험관에 내용물을 조금씩 담았다. 공격이 중에 떠날지도 모르는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겉으로 오래 가열하고 완벽하게 밀봉한 플라스크 안에서 위생물이 조금이라도 자랐는지를 보기 위해서였다. 이제 생기가 넘치고 반짝거리는 수빨란 찬이는 사라졌다. 느리고 차분하게 움직였다. 자동화된 기계처럼 만화 영화 속의 나무 인형처럼 그는 수프 국물을 한 방울씩 렌즈에 떨어뜨렸다. 먼저 1시간 동안 가열하고 밀봉시킨 플라스틱의 수프를 관찰했다. 장시간의 노력은 보답을 받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간절한 마음으로 몇 분만 가열했던 플라스틱의 주둥이를 깨고 내용물을 렌즈에 몇 방울 떨어뜨렸다. 이게 뭐지? 숯발란 처리가 소리쳤다. 렌즈 회색빛 시야 여기저기에 작은 생물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전에 본 큰 미생물은 아니었지만 살아있는 작은 동물들이면 틀림이 없었다. 마치 작은 물고기처럼 보이고 개미처럼 작네. 스팔란 차리는 중얼거렸다. 이런 생각이 떠올렸다. 이 플라스크는 밀봉되어 있어서 외부로부터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어서 그런데 끓는 물 속에 몇 분 동안 견디는 작은 동물들은 있는 거구나. 스팔란 차리는 긴장된 손으로 코로코로 막았던 플라스크를 잡았다. 적수 리듬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한 것이었다. 코르크 마개를 하나씩 잡아내고 빼고 내용물을 다시 한번 렌즈 아래에 놓았다. 다음 순간에 그는 흥분의 소리를 지르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낡은 공책을 손에 쥔 그는 모호한 관찰 속인을 재빠른 필체로 휘갈겨 써내려갔다. 하지만 그 나들이 의미하는 것은 완전히 밀봉하지 않고 코르크 마개만 했던 모든 플라스크에 살아있는 작은 동물들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1시간 동안 가열했던 코르크 마개 플라스크도 마찬가지였다. 고래에서 피라미드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는 호수같이 보였다. 스펄란 차리는 소리쳤다. 이거는 공기 중에 있던 작은 동물들이 리듬의 플라스크 속으로 들어갔던 것을 의미하는군. 게다가 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서 끓는 물속에서도 살아남는 생물들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것들을 죽이려면 거의 1시간을 끓여야 한다는 사실이지. 그날은 스펄란 차니의 중대한 날이었다. 그리고 스펄란 차니는 몰랐지만 전 인류에게도 중대한 날이었다. 그는 작은 동물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리듬의 이론이 틀렸음을 증명했다. 마치 레디 선생이 파리가 부패한 곡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틀렸음을 증명한 것과도 같았다. 그러나 그가 한 일은 그 이상이었다. 미생물 사냥의 초보 과학을 터무니없는 신화로부터 구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미생물 사냥의 지식의 한 분야가 되기 시작한 무렵이었다. 스팔란 차니가 아니었다면 전설적인 신화 같은 이야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을지도 모른다. 기쁨에 들뜬 스팔란 차니는 형 니콜라와 누나들에게 자신의 멋진 실험에 대해서 알렸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생명체는 오로지 생명체로부터 태어난다고 말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부모가 있어야만 한다. 하찮은 작은 동물조차도 말이다. 당신의 플라스크를 꽃으로 녹여서 밀봉해 외부로부터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충분히 가열하면 끓는 물을 견뎠던 작은 동물들조차도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어떤 종류의 숲에서도 작은 동물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세상 마지막 날까지 보관할 수 있다. 스펄란 차리는 날카롭고 비판적인 논문을 써서 니덤의 머리 위로 던졌다. 과학계에서는 소란이 일었다. 니덤이 정말로 틀렸단 말인가? 사람들은 런던, 코펜하겐, 파리 그리고 베를린 과학협회 촛불 밑에 모여 질문을 던졌다. 스팔란 차니와 니덤의 논쟁은 지식인들한테만 머물지 않았다. 육중한 문 사이로 새어나가 거리로 나갔고 상류사회의 응접실로 기어들어갔다. 세상 사람들은 니덤을 믿고 싶어했다. 18세기 사람들은 냉소적이고 건방졌다. 그들은 어디에서나 종교를 비웃었고 자연의 초월적인 힘을 부정했다. 그리고 생명체가 우연히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즐겼다. 그러나 스팔란 차니의 실험은 너무나 확실했고 아무리 훌륭한 말솜씨로도 거기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한편 니덤은 편안히 쉬고 있을 수 없었다. 공개적인 선전에 능숙한 사람이었던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파리로 가서 양고기 소스에 대한 강연을 했다. 거기서 유력한 인사였던 비퐁백작을 만나게 됐다. 이 백작은 부자였고 훌륭한 외모를 가졌으며 과학에 대한 글쓰기를 좋아했다. 그는 생각만으로도 확실한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고 믿었다. 실험을 하기에는 너무나 잘 차려입은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실제로 수학을 좀 알았고 뉴턴의 저서를 프랑스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그는 부유한 귀족이고 매우 복잡한 문제들을 교묘하게 다룰 수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작은 동물들이 부모 없이도 태어날 수 있는지를 실험하지 않고 또 확실히 알 수 있었다는 그의 말에 동의했다. 적어도 파리의 영리한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주장했다. 리듬과 비폭백작은 훌륭히 잘 해나갔다. 비폭백작은 레이스 커프 스가 달린 보라색 옷을 입었다. 먼지 쌓이고 유리기구들이 어지럽게 놓이고 사고로 깨진 플라스크에서 흘러나온 수프가 흥건하게 고인 더러운 실험실 테이블에서 그 옷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리듬이 어지럽게 실험을 하는 동안에 그는 생각하고 글을 썼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생명 발생에 대한 위대한 이론을 발명하기에 이르렀다.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철학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물론 재치 있는 무신론자들에게도 알맞았다. 그러나 스팔란찬이 확실한 사실은 무시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위대한 비폭백작의 머리에서 나온 그 이론은 아무리 확실하고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라도 충분히 뒤엎을 수 있었다. 가열했음에도 영고기 소스에서 작은 동물들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백장님, 리듬이 물었다. 비폭백작의 내 속에서 엄청난 상승의 폭풍우가 소용돌이 쳤다. 리듬 신부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한 발견을 하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을 알아낸 것입니다. 영고기 소스를 가지고 당신은 생명을 창조하는 에너지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에너지임에 틀림없습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생장 에너지라고 부릅시다. 백장님, 리듬 신부는 대답했다. 적절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비폭백작은 훌륭한 옷을 입고 향기가 나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돌아갔다. 그는 실험 공책 혹은 렌즈나 플라스크를 이용한 정확한 관찰로부터 얻은 것이 아닌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것을 썼다. 양고기 소스나 가열한 씨앗숲으로부터 작은 동물들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생장 에너지에 대한 것이었다. 얼마 되지 않아 생장 에너지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고 신의 자리를 차지했다. 교회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했다. 이는 마치 유행가나 상류소설 혹은 상대성에 대한 잡담처럼 유행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왕립협회는 일반인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리듬을 특별회원으로 선출했고 파리어 과학협회는 그를 준회원으로 만들었다. 그러는 동안 이탈리아의 스팔란찬이는 실험실을 오르내리며 입에서 침을 튀기면서 화를 냈다. 과학은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 확실한 사실이 무시되었다. 사실이 없으면 과학은 아무것도 아니다. 스팔란찬이는 하나님의 사제였다. 아마도 하나님은 그에게 정당하게 신성한 존재였던 것 같다. 그것에 대해 그는 누구와도 논쟁을 벌이지 않았다. 그런데 리듬과 비폭백작은 자신의 멋진 실험에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한 사실을 무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스팔란찬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리듬과 비폭백작은 말로써 과학기를 휩쓸었다. 그들은 스팔란찬이가 밝혀낸 사실에 응답하지 않았고 그가 했던 밀봉된 플라스크를 이용한 실험의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밝히지도 않았다. 이 이탈리아에는 전서였지만은 사실과 실험으로 싸우기를 원했다. 그런데 마을의 안개에 쌓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 스팔란찬이는 놀랍도록 잘 날조된 신비로운 생장 에너지에 화를 냈고 이 비웃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불을 자라게 한 것이 이 에너지였다. 전국의 신기한 벌레나무를 만든 것도 이 에너지였다. 겨울에는 벌레였다가 여름이 되면 놀랍게도 생장 에너지 힘으로 나무로 변한다.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넘어서 스팔란찬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루는 과학 전체가 전복될 위험에 처했음을 알았다. 이 조작된 생장 에너지를 가지고 리듬은 소를 사람으로 바꾸고 벼룩을 코끼리로 바꾸려고 할 것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스팔란찬이는 기회를 잡았다. 리듬이 그의 실험 중 하나에 반격을 했기 때문이었다. 당신 실험은 논리에서 어긋납니다. 당신은 플라스크를 1시간 동안 가열했고 그 주득한 열 때문에 생장 에너지가 약해지거나 손상을 받아서 더 이상 작은 동물들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리듬이 편지를 쓴 것이었다. 힘이 넘치던 스팔란찬이가 기다리던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종교도 커다란 강의실로 메운 학생들도 자신의 박물관을 즐겨 찾는 아름다운 숙녀들도 모두 잊었다. 넓은 소매를 걷어올리고 책상 앞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손에 펜이 아니라 플라스크와 씨앗, 현미경을 쥐고 연구에 뛰어들었다. 리듬이 씨앗 속의 생장 에너지가 열을 받으면 파괴된다고 말했단 말이지.
그가 실험을 해보았을까? 생장 에너지란 것을 어떻게 보거나 만지거나 무게를 재거나 측량할 수 있지? 니들은 그것이 씨앗 속에 있다고 했지? 그래, 씨앗을 가열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스포란차는 플라스크를 다시 한번 꺼내서 깨끗이 닦았다. 여러 가지 종류의 씨앗, 콩, 그리고 식물 혼합물에다가 깨끗한 물을 붓고 끓였다. 실험실에서 플라스크가 넘쳤다. 높은 선반 테이블과 의자, 바닥에도 플라스크가 어수선하게 자리 잡고 있어 걸어 다니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이제 이 플라스크들을 다양한 시간 동안 가열하는 거야. 그리고 어느 곳에서 작은 동물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조사해야지. 그리고 나서 한 세트의 플라스크를 끓는 물에 몇 분간 집어넣었다. 다른 세트는 반 시간, 또 다른 세트는 1시간, 또 다른 것은 2시간을 집어넣었다.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불꽃으로 밀봉하는 대신에 코르크 마개로 막았다. 니듬이 그것을 충분하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는 플라스크들을 조심스럽게 치우고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했다. 그는 기다렸다. 낚시를 가서 물고기가 문 낚싯대를 끌어올리는 것을 잊었고 박물관에 놓을 강물을 채집해 놓고는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월급을 올려달라고 요청하고 미사를 집진하고 개구리와 두꺼비의 교미를 연구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유리병에 이상한 기계가 있는 어둠침침한 그의 연구실로 사라지다. 그는 기다린 것이다. 만약에 니듬이 옳다면 몇 분만 가열한 플라스크에는 작은 동물들이 살아있을 것이고 1시간, 2시간 가열한 플라스크에서는 전멸했을 것이다. 그는 코르크를 하나씩 열고 순미경으로 내용물을 관찰했다. 그리고 마침내 기쁨에 차서 웃었다. 2시간 동안 가열한 플라스크에는 몇 분간 가열한 플라스크보다 더 많은 작은 동물들이 으글거렸다. 생장 에너지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플라스크를 코르크로 막는 한 공기중의 작은 동물들이 들어갈 것이다. 얼굴이 까맣게 될 때까지 스프를 가열해도 소용이 없다. 미생물들은 스프가 식은 다음에 들어가 성장할 거니까. 스팔란차니는 승리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타고난 과학자만 이 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일을 했다. 자신의 생각과 소중한 이론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해보려 시도했다. 자기 자신을 쳐부수기 위해서 정직하고 빈틈없는 계획을 세웠다. 그것이 바로 과학이다. 그것은 몇 안 되는 소수의 사람이 지닌 무사무역의 놀라운 정신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시적인 생각이나 희망보다는 진리가 더 소중하다. 스팔란차니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뒷짐을 지고 연구실을 이리저리 걸었다. 가만히 있자. 어쩌면 결국 니듬의 추측이 맞을지도 모르지. 강한 열을 가하면 파괴되는 어떤 신비한 힘이 씨앗 속에 있을 수도 있어. 스팔란차니는 다시 플라스크를 씻었다. 씨앗을 물에 넣고 그냥 끓이는 대신에 이번에는 커피 공을 볶는 소치에 넣고 구워서 검은 재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정류수를 붓고 중얼거렸다. 이 씨앗 속에 생장에 에너지가 있다면 틀림없이 죽었을 거야. 며칠 뒤 태운 씨앗을 끓여서 만든 플라스크를 다시 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번져 나왔다. 그것은 비방백자가 니듬을 향한 미소였다. 플라스크의 내용물을 하나씩 현미경으로 보았다. 모든 플라스크에서 사방으로 헤엄치는 작은 동물들이 있었다. 이 우습게 생긴 작은 생물들은 태우지 않은 씨앗으로 만든 숲에 있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활기차 보였다. 그는 스스로의 이론을 공격했지만은 결국 그 시도가 경건한 리듬과 점점 뺀 비폭백작을 패배시켰다. 그들은 가열을 가하면 생장 에너지가 파괴되어 작은 동물들이 자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숯덩어리 씨앗이 작은 생물들의 훌륭한 양식이 되었다. 소위 생장 에너지라는 것은 신화에 불과했다. 스팔란차니는 이 사실을 그에게 기울이기 시작한 전 유럽의 사람에게 발표했다. 그는 이제 고단한 탐구에서 벗어나 긴장을 풀고 작은 동물들의 사랑과 전쟁 그리고 죽음에 관심을 가졌다.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음식물 소화를 심도 있게 연구했다. 이를 위해서 스스로를 대상으로 잔인한 실험을 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자기 집의 무덥고 어두운 다락방에서 이상한 연구를 몰두했다. 박쥐들이 어떻게 볼 수도 없으면서 물건에 부딪히지 않고 날아다닐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 와중에도 어린 조카들의 교육을 돕고 형제 자매들을 보살폈다. 그들은 천재성을 나누어 같지는 않았지만 피를 나눈 가족이었다.
그는 그들을 사랑했다. 그러나 스팔란찬이는 곧 생명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는 불가사의한 질문으로 돌아왔다. 그의 종교는 그런 질문을 무시하고 창조주의 기적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미생물만 가지고 일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호기심을 더 큰 동물들에게 돌려 두꺼비의 짝짓기에 대한 방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수컷이 한 것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붙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갖고 그는 천재적인 두뇌로 잔인한 시험을 관해냈다. 이 책이 굉장히 많이 많은데, 와, 이것을 한꺼번에 다 정리해서 나누기는 굉장히 많군요. 자, 그래서 두꺼비 수컷을 괴롭히려고는 생각으로 그런 시험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새끼 두꺼비의 탄생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다. 무엇이 두꺼비의 지는 힘을 유지시키는가? 이 앞뒤를 가리지 않는 신부는 겸이정인 두꺼비 수컷의 뒷다리를 잘랐다. 그러나 그 죽어가는 동물은 본능의 지배를 받는 무의미한 움켜짐을 풀지 않았다. 스팔란찬이는 이 별난 실험을 두고 생각이 잠겼다. 두꺼비의 지속력은 감각이 둔하기 때문이 아니라 열정 때문이다. 어디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지식을 향한 열정으로 그는 본능에 이끌려서 동물들에게 냉혹한 실험을 했다. 또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잔인하고 환상적인 실험을 했다. 그는 위에서의 음식물 소화 과정을 알기 위해서 속을 파서 고기를 넣은 나무 블록을 삼킨 뒤에 목젖을 건드리고 다시 토해냈다. 나무 블록 속의 고기 상태를 보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 고문 같은 실험을 미친듯이 계속하다 결국 구토가 너무 심해져서 그만두어야 했다. 스팔란찬이는 유럽의 여러 연구장들의 폭넓은 서신왕래를 했고 위대한 철학자 볼테르의 훌륭한 벗이었다. 그는 공기가 너무 습하고 안개가 많은 이탈리아에는 재능 있는 사람이 적다고 불평하면서 비밀리에 유혈혁명을 준비했던 과학자와 철학자 동맹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고 세계의 행복과 정의를 위해서 정직하게 노력했다. 그들은 스팔란찬이가 터무니없는 생물의 자연 발생설을 영원히 못 박아버렸다고 믿었다. 그래서 볼테르의 지휘 아래 생장 에너지와 그 양심적인 거만한 비폭백작과 그의 실험실 일꾼인 니덤 신부를 엄청난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하지만 생장 에너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보거나 무게를 잴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소스나 소프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신비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니덤은 소리쳤다. 아마도 그것은 스팔란찬이가 고열로 가열했을 때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것은 탄력 있는 공기입니다. 스팔란찬이가 1시간 동안 플라스틱을 가열했을 때 내부 공기의 탄력성을 손상시켰던 것입니다. 스팔란찬이는 화가 나서 니덤에게 실험을 하라고 고함쳤다. 공기의 탄력성이 줄었는지 보기 위한 실험이었는가? 그런 실험 결과를 기다렸지만 온 것은 말뿐이었다. 그렇다면 내가 실험을 해야겠군. 스팔란찬은 다시 한번 줄지어 선 플라스틱에 씨앗을 넣고 불꽃으로 주둥이를 밀봉한 다음에 1시간 동안 가열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실험실에 가서 병 하나에 주둥이를 꼈다. 그는 귀를 쫑긋 세웠고 휘 하는 작은 소리를 들었다. 이게 뭐지? 그는 중얼거리면서 다른 병을 귀에 가까이 대면서 주둥이를 깼다. 휘 다시 소리 들렸다. 이 소리는 공기가 병 바깥으로 빠져나가거나 혹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촛불을 켜서 3번째 밀봉된 병의 주둥이를 가까이 대고 주둥이를 깼다. 천재적인 생각이었다. 불꽃이 주둥이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다. 공기가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병 속 공기가 바깥보다 탄력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니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잠시 동안 스팔란찬은 속이 쓰리고 이마는 땀으로 젖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바보 같은 리듬이 밀봉된 플러스 그 내의 공기에 열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운 좋게 전곡을 찌르는 추측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 허풍쟁이가 내가 여러 해 동안 고생하면서 얻은 관찰 결과를 모두 뒤엎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며칠 동안 전에는 점잖게 되었던 학생을 괴롭히고 신경질을 했다. 그리고 단테와 호메로스를 읽으면서 마음의 평정을 되찾으려 했다. 하지만 기분이 더 언짢아질 뿐이었다. 가혹한 꼬마 악마가 그를 찔러대며 말했다. 네가 병주둥이를 깰 때 왜 공기가 플라스크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지 그 이유를 찾으라. 그것은 공기의 탄력성과는 관계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 꼬마 악마는 그를 한밤중에 깨워서 난장판 속에다 꽁꽁 묶어버렸다. 그러다 갑자기 생각이 떠올렸다. 서발란차는 서둘러서 실험실로 갔다. 깨진 플라스크의 버려진 병들이 눌러 덮인 실험실 바닥은 그의 실망감을 드러내주고 있었다. 선반에서 플라스크 하나를 꺼내서 리듬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줄 실험을 시작했다. 그는 증명을 하기도 전에 안도의 숨을 쉬었다. 작은 휘파람 소리가 나는 이유를 찾았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플라스크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사용했던 플라스크들은 모두 주둥이가 넓었지. 그래서 불꽃으로 녹여 밀봉하려면 열을 엄청 많이 가해야 했어. 그 열 때문에 플라스크가 밀봉되기 전에 병 속의 공기 대부분이 빠져나왔던 거야. 그러니 내가 그 밀봉된 것을 깼을 때 공기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간 것은 당연한 일이지. 그는 플라스크 외부에 끓는 물이 내부 공기의 탄력성에 손상을 준다는 리듬의 생각이 엉터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공기를 바깥으로 밀어내지 않고도 플라스크를 밀봉할 수 있는가? 이번에는 대단히 천재성에 도움을 주었다. 그는 플라스크를 하나 꺼낸 씨앗을 넣고 깨끗한 물을 얼마쯤 채웠다. 그러고 나서 그 병의 수동이를 불꽃 위에 굴려서 작은 구멍만을 남겨놓았다. 아주 좁은 구멍이었지만 외부의 공기에 열려 있었다. 그런 다음에 플라스크를 식혔다. 이제 내부의 공기는 외부와 같은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고 나서 작은 불꽃을 거의 바늘 구멍만한 틈에 대었다. 그 순간 플라스크는 내부의 공기가 방출되지 않으면서 밀봉이 되었다. 그는 만족하면서 그 병을 끓는 물에 넣었고 그 속에서 이리저리 춤추는 병을 1시간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시를 암송하고 즐겁게 콧노래를 불렀다. 그 다음 며칠 동안 병을 세워두었다가 어느 날 아침 그는 결과를 확신하면서 실험실로 왔다. 촛불을 켠 플라스크 주둥이에 가까이 대고 조심스럽게 주둥이를 꼈다. 이번에는 불꽃이 플라스크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흔들렸다. 플라스크 내부 공기의 탄력성이 외부보다 컸던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의 가열이 공기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았고 공기는 전보다 더 탄력성이 커져 있었다. 리듬은 생장 에너지에는 공기의 탄력성이 필수적이라고 했는데 플라스크 내부의 공기는 매우 높은 탄력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스폴란 차니가 수프 방울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작은 동물은 한 마리도 발견할 수 없었다. 레벤후크와 같이 완고하게 그는 같은 실험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플라스크를 깨뜨리는 또 끓는 물을 셔츠 엎질렀다. 손에 화상을 입으며 엄청난 양의 실험을 반복했다. 그리고 항상 처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온 유럽의 승리를 외쳤다. 리든과 비평백작은 그것을 들었고 폐하가 된 그들의 바보 같은 이론 속에 치밀하게 앉아 있어야만 했다. 할 말이 없었다. 스팔란차네는 단순한 사실을 가지고 그들을 이겼고 책상에 앉아서 간단한 글을 썼다. 자신이 알아낸 사실이 생명의 자연 발생을 조장하는 리듬의 유쾌한 신화를 물리쳤다고 확신한 이 실험실의 거장은 이제 펜을 든 달인이 되었다. 스팔란차네는 아무리 작은 동물이라도 항상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태어난다고 확신했다. 또 작은 동물들은 늘 부모와 같은 종류라는 것도 확신했다. 얼룩말이 기린이나 사형놀이를 새끼로 낳지 않고 얼룩말은 항상 얼룩말로 남아있으며 얼룩말 새끼를 낳는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리듬이 틀렸습니다. 행성들의 움직임과 같이 동물과학에서도 법칙과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증명했습니다. 스팔란차니는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리듬이 작은 동물들의 과학을 어떤 혼란 속으로 빠뜨릴 뻔했는지 말했다.
사실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그 여성한 생장 에너지가 존재했다면 무슨 재주를 벌여서 어떤 동물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것은 가끔 즙 속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변화무쌍한 미생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고 실같이 가는 몸이었다가 타원형의 원형이 되기도 하고 가끔은 광채로 장식을 하고 뿔로 무장을 한 뱀처럼 꼬여있기도 합니다. 이 굉장한 작은 동물은 리덤에게 하나의 본보기를 제공할 뻔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예로 들어서 생정 에너지가 어떻게 개구리와 개를 만들어내고 가끔씩 작은 곤충을 그리고 어떤 때는 코끼리를 만들고 오늘은 거미를 내일은 고리를 이 순간에는 암소를 그리고 다음에는 사람을 만들어낸지를 쉽게 설명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 리듬과 그의 생장 에너지는 끝을 맞았다. 삶은 다시 편안해졌다. 당신을 하마로 변하게 하려면 가만히 주미를 만드는 신비롭고 불길한 에너지는 없는 것이 확실했다.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 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다. 그것은 다 부모라는 어떤 그 연결된 고리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